단 몇 초 만에 영국 심장부가 휴지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영국 최고 권력자들이 2시간 동안 말을 잃은 원인은 단 한 줄의 보고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우린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농담처럼 불리던 한나라가 위협평가 1순위가 되었습니다. BTS와 드라마로 시작한 인식은 영국 사회 전체를 집단 침묵으로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이 브리핑은 왜 총리의 명령으로 BBC 프라임타임에 공개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 지하 벙커에서 실제로 벌어진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청 전 감동 있는 세상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3주 전 월요일 오전 8시 42분 런던 다운링과 10번지 총리 관저 지하복도에서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고 저는 넥타이를 한번 고쳐 매며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영국 정보기관에서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는 제임스 캐로딘입니다. 문 앞에서 보안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회의실 문이 열렸고 긴 테이블 위에 정렬된 서류 더미와 꺼진 화면들이 한눈에 들어왔으며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졌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전략회의라는 통보만 받았을 뿐이었지만 총리가 직접 참석한다는 사실이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외무장관의 낮은 기침 소리와 함께 회의가 시작됐고 화면에는 일본과 인도의 국기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익숙한 숫자와 문장들이 흘러가자 제 어깨에 긴장이 풀렸고 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형식적으로라는 단어가 입에서 흘러나왔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한국의 국기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테이블 주변에서 억눌린 웃음이 스쳤고 재무장관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이며 삼성과 대중문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동조했고 속으로는 왜 이 이름이 여기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북한 리스크와 규모의 한계를 떠올리며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회의실의 공기도 그 판단에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며 총리가 들어왔고 모두가 일어서는 소리와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겹쳤습니다. 총리는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는 짧게 말을 꺼냈습니다. 방금 연락이 왔다고. 미국이 아시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제 목이 말라 침을 삼켰고 손에 쥔 펜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시선이 제게 모였습니다. 한국을 설명하라는 직접 지시가 내려오자 저는 준비되지 않은 빈칸을 느끼며 심장이 내려앉는 감각을 분명히 자각했습니다. 25년 동안 중국과 일본과 인도를 분석해왔지만 한국은 늘 주변부였고 그 사실이 지금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요청했고 총리는 정확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동안 저는 자리에 남아 화면을 바라봤고 형식적이라고 여겼던 이름 하나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나서며 유리벽에 비친 제 얼굴은 굳어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크게 놓치고 있다는 것을요. 같은 날 오전 9시 31분 런던 다운링과 10번지 총리 관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회의는 끝났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한 문장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말, 그 한 줄이 지난 25년의 분석을 통째로 부정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걸음을 재촉해 차에 올라탔고 시동을 꺼는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 기어를 제대로 넣지 못했고 심호흡을 몇 번 한 뒤에야 차를 몰아 MIU 본부로 향했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달리는 동안 창밖의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제 시야는 좁아져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반복되었습니다. 본부에 도착해 보안 게이트를 통과할 때 저는 어깨를 고추 세우며 표정을 정리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익숙한 책장과 지도들이 보였고 책상 위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자료 검색 창에 한국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기사들은 대부분 문화와 연예 이야기였고 군사나 산업 관련 정보는 뒤쪽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고 역시 별거 없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까 총리의 표정과 회의실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으며 분석관으로서의 습관대로 숫자부터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본 지표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 순간까지도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눈썹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신뢰 지수와 접근성 지표에서 한국의 위치가 제 상식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고개를 가까이 가져갔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출처는 공실력 있는 국제기관이었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대자 등골이 서늘해졌고 방금 전 회의실에서 느낀 불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한 채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고 검색창에 새로운 자료들을 열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화면은 빠르게 바뀌었고 저는 어느새 메모지에 숫자들을 적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이라고 웃어넘겼던 이름 하나가 점점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브리핑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제 커리어 전체를 흔들 시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전 7시 18분 런던 템스강 북쪽 MIU 본부 6층 사무실에서 창밖으로 짙은 안개가 강물 위를 덮고 있었고 저는 커피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밤새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었기 때문에 눈은 뻑뻑했고 관자놀이가 묵직하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영국 정보기관 MIU에서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으로 근무하는 제임스 캐로딘입니다. 책상 위에는 출력한 자료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모니터에는 한국 관련 데이터 표가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그저 숫자를 확인하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지금은 화면 하나하나가 묘하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게 앉아 숨을 고르고 첫 번째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남짓 면적은 잉글랜드와 비스 GDP는 영국의 절반 수준까지는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도면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트랙패드를 넘기는 순간 제 시선이 멈췄고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국제 접근성 지표에서 한국이 영국보다 앞에 있다는 표시가 분명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을 찡그린 채 화면을 확대했고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착오일 거라는 생각에 다른 출처를 열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자 허리가 뻐근해졌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숫자를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분단 국가이고 안보 리스크가 높은 나라가 어떻게 이 지표에서 앞설 수 있느냐고. 그때 사무실 문이 가볍게 두드려졌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관료 한 명이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긴장이 동시에 비쳐 보였습니다. 저는 들어오라고 손짓했고 그녀는 문을 닫으며 다가왔습니다. 통상 분석을 담당하는 차관보였고 데이터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꼼꼼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님, 한국 관련 통상 데이터가 이상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시뮬레이션 그래프가 떠 있었고 특정 국가가 빠질 경우 멈추는 산업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춘 채 그래프를 따라갔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이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숫자를 설명하는 동안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만 울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한국과 이 데이터 속 한국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고 이 순간부터 브리핑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02분 MIU 본부 6층 복도에서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저는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은 채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그래프와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심장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다시 앉으며 등을 깊게 기대었고 숨을 천천히 고르려 했지만 가슴 안쪽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통상 분석 차관보는 제 반응을 살피며 조용히 서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준비해왔다는 듯 세부표를 넘겼고 각 산업별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대체 불가능 구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끊길 경우 글로벌 스마트 기기 생산이 급감하는 시점과 배터리 생산 차질이 전기차 산업 전체로 확산되는 경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표를 짚으며 중얼거렸고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OECD와 다자기구의 공식 데이터를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고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을 보니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고 템스강 위로 흐릿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문득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늘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나라로 요약했고 문화나 북한 문제로만 분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숫자들은 그런 단순한 분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고 한국이라는 단어를 크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이라는 단어를 나열하며 연결선을 그었습니다. 선이 겹칠수록 제 손에 힘이 들어갔고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질문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 구조를 보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차관보는 조용히 제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고 저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짧게 건넸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아보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총리에게 보고할 자료가 아니라 영국의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할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브리핑의 제목을 임시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문장이 화면 위에 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브리핑은 더 이상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영국의 선택지를 가르는 경계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오후 1시 47분 런던 MIU 본부 6층 사무실에서 창밖의 안개가 완전히 걷히며 템스강 수면이 유리처럼 반짝였고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던 눈을 잠시 비비며 목 뒤가 뻐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영국 정보기관 MIU에서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으로 근무하는 제임스 캐로딘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책상 위에 흩어진 자료들을 다시 끌어모았고 커피는 이미 식어 쓴 맛만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확인한 공급망 데이터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이제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와 연결된 구조라는 감각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파일을 열어 접근성 지표와 신뢰 지수를 교차 비교했고 손끝으로 숫자를 따라가다 잠시 멈췄습니다.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한국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이동 제한과 외교 분쟁 발생 시 영향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분단 국가이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나라가 오히려 더 넓은 이동성을 가진다는 결과는 제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화면을 확대했고 숨이 짧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류를 의심하며 출처를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자료는 국제기구와 다자협의체의 공식 통계였습니다. 펜으로 메모를 하다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단순한 여행 편의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회의실에서 들었던 농담 섞인 웃음이 떠올랐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숨을 고르며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를 비교한 표였고 각국의 행정 처리 속도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한국행에 멈추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분 단위로 표시된 처리 시간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선진국의 기준과도 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고 잠시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나라를 그저 작다고 치부했던 판단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파일 이름을 바꾸며 메모를 추가했고 화면 상단에 붉은 글씨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구간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확인하게 될 숫자들은 영국의 기존 판단을 하나씩 무너뜨리게 될 것이며 이 단계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같은 날 오후 3시 26분 런던 MIU 본부 6층 회의 코너에서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고 저는 연필을 손에 쥔 채 손등의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말고 다시 숫자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고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나라는 분단과 위험이라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국제 신뢰의 중심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분할해 국가별 위기 대응 속도를 나란히 띄웠고 동일한 조건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전염병 발생과 금융 충격 그리고 공급 중단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각국의 초기 대응 시간이 표시되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급격히 상승했고 처리 완료 구간에 가장 먼저 도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조건을 바꿨고 입력값을 달리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연필이 부러질 듯 힘이 들어갔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몇 걸음 오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였고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행정 연결성이라는 단어를 적고 그 아래에 금융, 의료, 물류, 통신을 차례로 써내려갔습니다. 선을 잇는 동안 손끝이 떨렸고 제 시선은 점점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분산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결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각 영역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문서를 열었고 위기 대응이라는 제목 아래의 짧은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버튼 하나로 국가가 움직인다.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와 신뢰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템스강 위를 지나는 유람선을 잠시 보았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으로 흘려보냈던 이름이 이제는 지워지지 않는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며 다음 단계의 자료 폴더를 열었고 제목을 이렇게 바꿔 적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나라.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막 문턱을 넘었을 뿐이며 더 큰 전환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5시 11분 런던 MI6 본부 6층 사무실에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유리창에 붉은 빛이 번졌고 저는 오래 앉아있던 허리를 펴려다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국 정보기관 MI6에서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으로 근무하는 제임스 캐로딘입니다. 화면에는 방금 실행한 글로벌 산업 중단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 있었고 손목 안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며 의자에 다시 몸을 맡겼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동안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했고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마저 멀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시뮬레이션 조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정 국가 하나가 공급망에서 사라지는 과정이었고 대상 국가는 한국으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자동으로 오류를 의심했고 다시 계산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래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같은 궤적을 그렸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추는 시점이 표시되자 곧바로 스마트 기기와 서버 산업이 붉게 변했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화면을 확대했고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이건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구조의 문제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빠지면 멈춘다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됐고 저는 그 문장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했지만 수치는 냉정했습니다.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 구간에 표시돼 있었고 그 표시가 여러 산업에 동시에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형식적인 후보였고 농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화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게 세계의 톱니를 맞물려 돌리고 있었고 그 톱니 하나만 빠져도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메모장을 펼치고 굵은 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빠지면 멈춘다. 그 문장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불편한 예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다음 자료들은 지금보다 훨씬 직접적인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03분 런던 MI6 본부 6층 야간 근무 구역에서 자동 조명이 켜지며 사무실의 색이 차갑게 변했고 저는 빈 컵을 치우다 말고 손목을 주무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라 복도는 한산했고 키보드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방금 정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기 시작했고 산업별 연쇄의 반응을 시간축에 맞춰 배열했습니다. 반도체가 멈춘 뒤 서버와 통신이 흔들리고 이어서 물류와 금융의 지연이 겹치는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조건을 조금만 바꿔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턱을 괴고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규모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연결로 작동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자료의 출처를 다시 확인했고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의 공급 계약서 요약본까지 함께 열었습니다. 특정 공정과 특정 부품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는 완성되지 않는 구조가 여러 산업에서 동시에 발견됐고 그 사실이 한 줄 한 줄 쌓일수록 제 호흡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연결성이라는 단어를 적고 그 아래에 필수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전제라는 의미였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다 문득 손이 멈췄고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사무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낮에 웃음으로 흘려보낸 장면들이 떠올랐고 그때의 제 표정이 떠올라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분석관으로서의 냉정함보다 뒤늦은 자각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보고서 초안을 열었고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라는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상식의 붕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다음 폴더를 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집중력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다음 자료는 이보다 더 직접적인 현실을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키보드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 54분 런던 MIU 본부 6층 사무실에서 새벽빛이 창틀을 스치며 책상 위종이 가장자리를 희미하게 밝히는 순간 저는 밤새 굳어있던 어깨를 한번 크게 돌리다 숨이 짧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영국 정보기관 MI6에서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으로 근무하는 제임스 캐로딘입니다. 커피가 식기도 전에 모니터에는 새로운 지도 하나가 떠 있었고 중동 전역이 옅은 색으로 표시된 상태에서 몇몇 점이 유난히 진하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사이 화면의 색 대비가 더 선명해 보였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지도 하단의 설명을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해수 담수화 설비 의존도라는 제목이었고 특정 기술 공급이 중단될 경우 도시 기능이 유지되는 시간을 나타낸 자료였습니다. 저는 잠깐 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석유 이야기겠지라고. 그러나 다음 줄을 읽자 웃음은 바로 사라졌고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석유가 아니라 물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대도시들이 하루에도 수백만 톤의 물을 외부 설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설비의 핵심 공정이 특정 국가의 기술에 묶여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잡고 화면을 확대했고 점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가 차례로 강조되었고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지도 가장자리에 작게 표시된 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조건을 확인했고 자료의 출처를 살폈습니다. 국제 플랜트 계약과 운영 유지 보고서였습니다. 숫자는 냉정했고 그래프는 단순했습니다. 핵심 부품과 운영 기술이 중단될 경우 대도시의 상수 공급은 며칠 안에 한계에 도달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고 아직 이른 시간이라 템스강 위에는 차량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머릿속에는 다른 풍경이 겹쳐졌습니다. 사막 위에 세워진 유리 도시와 그 아래를 흐르는 물의 관로였습니다. 물이 끊긴다는 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생존이 끝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중동의 생명선. 그 짧은 문장을 적는데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형식적인 후보로 여겼던 제 판단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눈앞의 자료는 그 판단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수도꼭지를 쥐고 있었고 세계는 그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저장하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통쾌한 반전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총리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이제 숫자는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았고 물이라는 단어는 생존이라는 의미로 제 머릿속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12분 런던 MIU 본부 지하 브리핑실에서 형광등이 켜지는 소리와 함께 실내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고 저는 재킷 단추를 잠그며 숨을 한번 고른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영국 정보기관 MI6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 제임스 캐로딘입니다. 책상 위에는 조금 전 정리한 중동 담수화 자료가 놓여 있었고 페이지 모서리에 붙여둔 메모지가 손에 닿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브리핑실 벽면에 스크린이 켜지자 아직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공간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고 저는 스스로에게 묻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물이 이렇게까지 전략이 될 수 있었나. 저는 화면의 도시 이름들을 하나씩 띄웠습니다. 리야드, 두바이, 도하. 숫자는 냉정했고 설명은 짧았습니다. 하루 생산량, 유지 인력, 핵심 부품 교체 주기.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온 항목은 예외 없이 한국 기업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술 제공, 운영 유지, 긴급 복구.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생존을 떠받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이건 협력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의존이라는 단어가 훨씬 정확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몇 명의 분석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놓인 자료를 힐끗 보며 가볍게 인사를 나눴지만 표정은 아직 여유로웠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중동 주요 도시들의 상수 시스템입니다. 핵심 설비 중단 시 유지 가능 시간은 평균 사흘. 한 분석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흘이면 대체 공급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은 원유처럼 비축해 둘 수 없습니다. 도시 규모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농담이 사라지고 질문이 짧아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가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특정 기술 지원 중단, 부품 공급 지연, 유지 인력 철수.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도시 기능 정지. 병원과 발전소가 먼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이 생활 전반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브리핑실에 앉은 사람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제임스 캐로딘이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과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총리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일부분을 조용히 지탱하고 있었고 그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다음 분석 항목을 떠올렸습니다. 물 다음은 무엇인가? 에너지인가, 무기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시 스크린을 켰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37분 런던 MI6 본부 6층 제 사무실에서 창밖에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은 채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정보기관 MI6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 제임스 캐로딘입니다. 점심을 거른 탓인지 속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지만 집중력은 오히려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자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중동의 물이 한국에 묶여 있다면 유럽은 무엇에 묶여 있는가? 저는 키보드를 두드려 유럽 방산 공급망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고 화면에는 최근 몇 년간의 계약 흐름이 지도 위에 겹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그러나 타임라인을 최근으로 옮기자 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 위로 새로운 표식이 늘어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동일한 국명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계약 시점, 납기 기간, 인도 완료 여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군비 증강이 급해진 국가.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독일 전차 납기 3년, 미국 전차 납기 최소 2년. 그 옆에 나란히 적힌 또 다른 수치가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국 전차와 자주포 납기 3개월.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 완료 표시와 실제 인도 영상 링크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시간표를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유럽의 방위 계획은 평시 생산을 전제로 짜여 있었고 한국은 전시 생산을 기본값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납기 자체가 무기. 문득 총리실 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일본과 인도를 이야기하던 가벼운 분위기. 그때의 웃음이 지금 생각하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유럽이 의지해야 할 방패는 이미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계약 수량이 늘어날수록 지도 위의 색은 더 짙어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유럽의 무기고. 저는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저장했습니다. 물 다음은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한국이라는 한 나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쥐고 있는 것은 물과 무기뿐만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11분 런던 MI6 본부를 나서기 직전 복도 끝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생각보다 피곤해 보였고
저는 무심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영국 정보기관 MI6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 제임스 캐로딘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오후 내내 확인한 숫자들이 계속해서 재배열되고 있었습니다. 물과 무기. 두 축 모두 한국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정교했습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발걸음은 다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영역이 하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화면을 켰고 이번에는 전혀 다른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의약품 생산과 글로벌 공급망. 처음에는 평범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제약사들, 익숙한 공장 위치. 그러나 팬데믹 시기 데이터를 겹쳐보자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서방의 공장 가동률이 급락한 시점에도 특정 지역의 생산 곡선은 거의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인천 송도. 자료를 넘길수록 목이 점점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탁 생산 비중, 자동화율, 로봇 밀도. 수치 하나하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인력 투입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생산량이 유지된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공장이 돌아간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팬데믹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각국이 국경을 닫고 마스크와 백신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던 시기. 그 혼란 속에서 누가 실제로 약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더 읽어 내려갔고 주요 글로벌 백신 상당수가 한국 공장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술의 원천은 서방이었지만 그것을 현실의 물량으로 바꾼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대는 순간 묘한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중동의 물, 유럽의 무기, 그리고 전 세계의 약. 이 세 가지는 국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결선의 중심에는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위기에 빠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구조적 위치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약까지 묶였다. 그 짧은 문장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하나로 묶어 설명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총리 앞에서 이 모든 조각을 연결하는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시 26분 런던 제 집 서재에서 창밖가로 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길게 늘어져 바닥에 닿아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왼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정보기관 MI6에서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으로 근무하는 제임스 캐로딘입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머리는 전혀 쉬지 못하고 있었고 낮부터 이어진 숫자들과 지도들이 눈을 감아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물과 무기 그리고 약. 각각 따로 보면 강력한 산업 경쟁력이었지만 세계가 동시에 한 나라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료를 더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대신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 나라를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는가? 검색창에 영국 주요 언론 한국 보도 비중이라는 문구를 입력하자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그래프는 단순했습니다. 연예 문화와 북한 관련 뉴스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제와 기술 분석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본 한국은 실제 한국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자세를 바로잡는 순간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정보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메모장을 펼쳤고 세 개의 단어를 크게 적었습니다. 물, 무기, 약,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했습니다. 생존 인프라. 그제서야 모든 것이 또렷해졌습니다. 한국은 소리를 지르며 패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모함을 앞세워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가 평상시에는 잊고 살지만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들을 차곡차곡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등을 소파에 깊이 기대었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선택지가 아니라 의존이었습니다.
그 순간 총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서 가볍게 오갔던 농담들, 삼성과 음악 이야기. 그 장면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웃고 있을 때 세계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닫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문장들이 빠르게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런던의 밤은 평온했고 거리에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떠오르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조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현실을 회피할 것인지 직시할 것인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그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4시 영입은 런던 제 집 서재에서 커피 잔이 식어가는 냄새가 공기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저는 책상 앞에 서서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정보기관 MI6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 제임스 캐로딘입니다. 밤을 거의 새운 상태였지만 피로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묘한 각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도형으로 맞물리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꺼내 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한가운데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 주위로 3개의 선을 뻗었습니다. 물, 무기, 약. 선은 점점 굵어졌고 각각의 끝에는 지역 이름이 붙었습니다. 중동, 유럽, 전 세계. 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그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연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선택과 축적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오랜 시간 준비해 온 결과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 순간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자원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료 더미를 다시 훑다가 과거의 기록 몇 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위기 대응 속도, 동원 체계, 사회적 합의. 숫자는 단순했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닥치면 분열되지 않고 수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사회가 먼저 반응하고 산업이 그 뒤를 받쳐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집중이 아니라 동시성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줄기가 다시 한번 서늘해졌습니다. 물이 끊길 위기, 전쟁의 압박, 전염병의 공포. 보통의 국가는 이 중 하나만 와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3가지 모두를 동시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해 왔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말입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옅은 회색으로 변하며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 뒤면 다시 MI6 본부로 향해야 했고 머지않아 총리실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조각난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거스르면 안 되는 이유. 그 문장을 쓰는 동안 손의 떨림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과장도 공포 조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사실만 나열해도 충분히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런던의 아침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사이 형성된 새로운 질서,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에 선 국가.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서재 불을 껐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혼자만의 분석이 아니라 국가의 선택이 될 것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48분 런던 다운인가 열번지 총리 관저 지하 브리핑룸에서 두꺼운 방음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하게 울렸고 저는 그 진동이 바닥을 타고 발바닥까지 전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저는 영국 정보기관 MI6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 제임스 캐로딘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밤새 정리한 브리핑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손끝이 종이 가장자리를 스칠 때마다 묘하게 차분해지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까지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문장들이 이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리가 들어오기 전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외무장관과 재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이 각자 다른 표정으로 자료를 훑고 있었고 그 얼굴들에는 여전히 반신반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쓰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방에서 제가 할 일은 설득이 아니라 설명이었습니다. 감정을 자극할 필요도 없었고 과장을 섞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확인한 숫자와 구조는 그 자체로 충분히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고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는 손짓으로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게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화면에는 단 한 줄만 떠 있었습니다. 한국을 거스르면 우린 다 끝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지 않은 채 말을 시작했습니다. 총리님, 장관님들. 이 문장은 경고가 아니라 결론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 시스템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중동의 물, 유럽의 무기, 전 세계의 약. 이 세 가지가 모두 한국이라는 한 나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손바닥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지도 위에 중동의 주요 도시들이 표시되었고 해수 담수화 설비 연결선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라는 문구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물이 끊기면 문명은 멈춥니다. 석유는 대체할 수 있지만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의 수도꼭지는 한국 기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관들 중 몇 명이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유럽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방산 계약과 납기 비교표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저는 숫자만 읽었습니다. 납기 3년, 2년, 그리고 3개월. 이 차이는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의 시간표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유럽은 지금 무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림을 끝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바이오 생산 시설 사진을 띄웠습니다. 인천 송도. 자동화된 공장 내부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생산.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전염병이 다시 온다면 설계도가 아니라 생산 능력이 생사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이미 한국에 있습니다. 말을 마친 뒤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묘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이제 한국을 예전처럼 볼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판단의 시간은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방을 나서는 순간 영국의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7분 런던 다우닝가 열번지 총리 관저 지하 브리핑룸에서 공조 시스템이 낮게 울리며 차가운 공기가 다시 한번 방 안을 채웠고 저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손끝의 떨림이 완전히 가라앉았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영국 정보기관 MI6 아시아 담당 수석 분석관 제임스 캐로딘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어진 보고로 이 공간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고 장관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조롱도 가벼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결론을 말해주게. 나는 지금 이 방에서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듣고 싶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이 브리핑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단순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주요 강대국과 한국을 비교한 구조도였습니다. 저는 설명을 붙이지 않고 잠시 그대로 두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스스로 읽고 이해하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군사 동맹을 앞세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약과 생산과 납기로 신뢰를 증명합니다. 필요할 때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파트너의 조건입니다. 재무장관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숫자만 보고 나라를 평가해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GDP와 인구와 영토로 국가를 재단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누가 시스템을 움직이는지, 누가 멈추지 않는지를 봐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의자를 밀며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만약 한국이 등을 돌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중동은 물 부족으로 흔들리고 유럽은 무기 공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팬데믹에서 백신을 기다리며 시간을 잃게 될 겁니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가라앉았습니다. 총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런던의 거리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제게는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총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판단해왔어. 해가 지지 않던 제국의 기준으로 지금의 세계를 보려고 했지. 하지만 세계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군. 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제임스, 자네 보고서는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한 게 아니야. 방향을 보여줬어. 외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하나로군요.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재정의해야 한다. 총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맹이라는 말보다 파트너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겠지. 우리는 그들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해. 그 순간 저는 이 브리핑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특정 국가를 찬양하는 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아시아를 분석해왔다고 자부했던 제 자신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회의는 짧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총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내용을 국민에게도 알리게. 과장 없이 사실 그대로. 우리가 왜 한국을 다시 봐야 하는지 설명하라고. 저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복도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나자 비로소 숨이 깊게 내려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처음 한국 자료를 열어보던 밤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작고 복잡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결과로 모든 질문에 답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영국 한국 전략적 파트너십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분석이 아니라 방향 선언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이름이 더 멀리 전해지길 바랍니다. 작은 행동이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감동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